2021년 2월 9일 화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권력 관련된 사설입니다. 조선일보는 노무현 청와대 완장찬 이들이 장악하고 농락하는 나라. 조선일보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느냐고 묻는다 라면서 이성윤 중앙지검장,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현재 상황, 정치적 상황을 지금 묻고 있습니다. 권력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권력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모인 집단들, 사람들이죠. 그들이 권력을 잡고 난 다음에 자리를 나눠 갖는 것. 자리를 나눠 갖는 것이 사실 특징입니다. 권력에 있어서 양심이라는 것이 뭐냐, 도덕적 가치 기준이라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은 역시 진영의 논리에 입각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인류 고금의 역사에서도 그렇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권력투쟁의 상황에서도 역시 그것이 객관적인 현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탈북민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정권이 헌법 넘어 탈북민 국민 자격까지 마음대로 박탈하나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정의용 외교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2019년 11월 탈북어민 2명을 강제 북송한 이유에 대해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안 봤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선일보는 우리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처벌을 받아야지 왜 북송했느냐 이런 식의 이제 반론을 펴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모든 것은 뭐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이죠.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그들이 이제 북쪽에서 넘어왔다고 하더라도 남쪽에서 이제 그 상황이 확인됐다고 하면 뭐 그게 탈북 의사가 있냐 없냐 여러 가지 이제 과정을 거치겠죠. 그래서 이 정의용 외교장관 후보자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북송시켰다는 것이고, 또 여기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우리 법정에서 재판을 거친 다음에 남북관계 여러 가지 고려해서 그 다음에 북송을 시킬 것이냐 잔류시킬 것이냐라고 판단을 내린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경우에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그때 청와대에 있으면서 남북관계를 고려한 정치적 판단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른 판단이기보다는 남북관계를 고려한 정치적 판단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행위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마무리 지을 것이냐,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 문제를 끌고 갈 것이냐 하는 부분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여당 거짓말 대법원장 언제까지 감쌀 건가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여당 사법부 상권 분립 훼손하며 국민에게 판결 따르라 할 수 있나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화일보는 코드 인사에다 판사 동원 임명 로비 김명수 판 사법농단이다. 양성태 사법농단에 대비해서 말이죠. 이것은 박근혜 정권의 사법농단과 문재인 정부의 사법농단 이렇게 대비시켜 놨습니다. 지난 정권 하에 이 사법농단 어떤 잔재를 전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실 제대로 처리하고 해결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해결되지 않음으로써 국회에 의한 탄핵소추 의결까지 지금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재용의 재판, 판결 뭐 이런 것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50억 이상이면 5년 이상형에 처한다라고 명문화되어 있습니다만은 2년 6개월 선고를 하더라도 이 판사가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것이죠. 말하자면 새로운 사법농단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대법원장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대법원장 스스로 대국민 앞에서 거짓말한 것이 들통났기 때문에 국민적 신뢰를 상실한 상태고, 따라서 더 이상 대법원장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 행정부로부터의 독립성도 사법 독립도 유지하지 못한 책임도 있는 데다가 거짓말까지 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퇴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너도 나도 보편적 지원금, 지자체의 마구잡이 퍼주기 경제 비판하고 있는데요. 이건 사실 전국민 재난과 관련해서는 중앙정부가 일률적으로 재정을 투입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걸 지자체에 맡겨두니까 지자체가 재정 여력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가 완전히 달라져서 전국민적 재난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별로 불균등하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불평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칫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인기 또는 선거에 이용될 수 있는 그런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일괄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뻥튀기 논란, 거래 절벽, 우려 커지는 이사 부동산 대책, 한국경신문은 성공 확신에서 믿어달라 업소로 바뀐 이사 공급 대책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지금 정부에서도 끊임없이 공급 정책을 일관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택 보급률이 100% 넘는 나라에서 왜 계속 주택을 공급해야 하는지 먼저 물어야 합니다. 주택 소유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옳죠. 1가구 1주택을 원칙으로 한다면 집이 모자랄 리 없습니다. 뭐 부실한 경우, 뭐 내진율이 없거나 또 오래됐거나 이런 재건축은 필요할 수 있지만 이렇게 공급을 지속적으로 늘려야지만 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이것은 바로 투기적 거래, 부동산이라고 하는 상품을 계속 생산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투기적 이 수요를 충족시켜 주려고 하는, 이건 그야말로 이 도박판의 이 어떤 상품 이 공급 정책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이럴 경우에는 집 없는 사람은, 서민들은 더더욱 집을 가질 수 없는 상황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장관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회기 중 해외여행, 황당 생활비, 유령 후원, 의혹 끝없는 황희, 한국경신문은 의혹도 해명도 황당한 황희, 국민이 웃었나, 문화일보는 황희 문체부 장관 후보자 부적격 사유 너무 많다, 경향신문은 황희 후보자 제기된 의혹 고일청문회에서 납득시켜야 한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뭐 장관 후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즉각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할 자들입니다. 국회는 청문회를 할 것이 아니라 검찰에 고발해야 합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하고, 장관 후보자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직조차도 박탈할 것을 수사 결과 이건 검토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즉각 후보 자격을 취소시켜야 합니다. 이 국민 우롱안이시잖아요. 도대체 이런 사람들을 장관에 임명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선거 관련해서 경향신문은 서울시장 후보들의 뻥튀기 공약 1년 임기라는 걸 잊었나? 라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임기가 1년이든 2년이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토건 사업을 위한 예산은 어디서 나오며, 이런 환경 파괴, 이 도시에 밀집된 서울을 계속적으로 이 아파트를 계속 지어가지고 인간이 어떻게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것인지, 과연 도시가 이대로 지속 가능한 것인지, 이런 토건 공약 남발하는 것이 먼저 문제다. 여야 할 것 없이 이런 공약을 중심으로 하는 후보들이 서울시장이 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전 관련해서 한겨레신문은 검찰의 무리한 원전 수사, 제동건, 백운규 영장 기각 뭐 이렇게 사설을 썼는데요. 가능하면 불구속 수사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뭐 이 도주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 뭐 이런 것이 없다면 당연히 불구속 수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가?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공약으로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그러면 탈원전에 맞게 정책을 펼쳐야 하는데 이걸 편법으로 서류 파기 등 불법을 행하다가 이 핵마피아들에게 이 빌미를 지금 줘버렸습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공약과 달리 탈핵이 아니라 원전 확대 정책을 벌인 것이 근본 원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월성 1호기 같은 경우를 뭐 경제성 논란 때문에 폐쇄를 못했다, 그래서 서류 조작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왜 월성 1호기는 물론이고
나머지 원전들도 폐쇄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 경제보고서를 별도의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기존의 보고서에 따라서는 경제성이 있지만 새로운 보고서, 탈원전이라고 하는 이 방사능의 위험, 또 재난, 또 사회물 해결료의 10만 년 보관, 이런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 기존의 경제성 보고서가 틀렸고, 이런 새로운 보고서 입각했을 때 원전으로 인한 킬로와트당 전기 생산 비용이 절대 대체되는 에너지를 통한 정유적 생산보다 값이 싸지 않다, 비용이 저렴하지 않다라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거기 입각해서 월성 1호기는 물론이고 다른 원전도 폐쇄해 나가야 하는데,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는 정치적으로 탈원전을 선언했으니까 형식적으로 상징적으로 폐쇄하고 나머지는 계속적으로 가동할 뿐만 아니라 계속 새로운 원전을 건설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 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해충돌 방지법 관련해서 한겨레 신문은 여야 이해충돌 방지법 지연 또 내 탓 볼썽사납다 비판하고 있는데요. 이런 법률 이전에 이해충돌에, 국가와 국민의 이해충돌에 해당하는 자들은 국회의원 자체를 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장관도 마찬가지 인사청문회 100분 해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장관 임명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가지고 이러이러한 자를 제하고는 장관 임명할 수 없다. 이러이러한 과가 있는 자는 장관 임명해서는 안 된다. 마찬가지로 이러이러한 범죄 행위를 저질거나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국회에 출마할 수 없다. 이렇게 자격을, 국회의원 출마 자격에 관련된 규정인데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해충돌에 해당되는 자들이 국회에 들어가가지고 자기 이해를 중심으로, 자기 소수의 집단, 기득권을 중심으로 하는 법률을 만들고 정치를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 모양 이 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해충돌 방지법 이전에 이런 이해충돌이 되는 자들이 출마할 수 없어야 한다. 국회의원이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폭력 관련해서 한겨레 신문은 폭력 정은 선수 내쫓는 2차 폭력 방치 안 된다. 운동 이전에 선수든 일단 감독 코치가 우선이 됐습니다만은 철저하게 비폭력 선언을 하고 비폭력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게 하고 폭력을 통해서 운동선수가 양성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폭력이 발생하는 경우는 그 팀을 해체하는 등 강공책을 펼쳐야 한다. 그리고 폭력이 발생했을 때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 라고 하는 그런 객관적 기준을 통해서 이 스포츠가 양성되어야 하는 것이지, 이 폭력과 비인격과 이런 상황에서 선수가 만들어지고 그가 유명한 스포츠 선수가 되고 돈을 벌고 이거는 그야말로 정말 물신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과급 관련해서 경향신문은 주목되는 MZ세대 사원들의 성과급 공정성 요구, SK 하이닉스가 작년에 성과가 좋았는데 왜 성과급을 그 이전보다도 더 주지 않느냐, 그래서 불만이 많다, 뭐 그런 이제 내용들입니다. MZ세대라고 하는 것은 밀레니얼 플러스 Z라고 하는 조어인데요. 198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출생한 세대를 MZ세대라고 합니다. 2000년대 출생했다고 하면 지금 만 21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세대들의 이런 정당한 요구, 이들이 보는 공정성의 요구는 좀 기존하고 다르다, 뭐 이런 것인데, 코로나 시대에 일자리도 잃고 임금도 삭감당하고 이런 수많은 기업, 또 중소기업, 하청업체, 또 실업자, 알바 노동자들에 비했을 때 이런 주요 대기업에서 수익이 나고 또 성과를 받으면서도 이런 불만을 갖느냐 하는 이제 비판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오늘날의 공정성 기준으로 보면은 그렇게 비판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대신 우리가 조세를 통해서 이들이 임금이 높든 성과급을 추가로 받았든 거기에 따른 세금을 징수하고 그 세금이 재난지원금이라든가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쪽으로 일부가 이전되면 사실 형평성을 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용 관련해서 한겨레신문은 더 가팔라지는 고용 절벽, 이래도 경제 선방이라 할 텐가라고 이제 비판하고 있는데, 정부는 문재인 정부는 당연히 경제 선방했다 이렇게 주장하죠.
경제가 감소하고 후퇴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감소 후퇴란 말을 쓰지 않죠.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것은 뭐 세계적으로 부르주아 경제학의 일반적인 그 개념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경제 선박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성장인데 상대적으로 덜 마이너스 성장이다. 뭐 다른 나라는 마이너스 5%인데 우리는 마이너스 1%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 통계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이 유리하게 하고 싶은 것, 그런 통계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통계는 정치고 통계는 마술이다. 그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관련해서 매일경신문은 코로나 시대 한국 말산업 위기 가중시킨 정규직 전환이라는 독국문, 독을 말하는데, 이게 코로나19 사태로 지난해 2월 말부터 경매가 전면 중단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경마가 어마어마한 이익을 거둬들였는데 당연히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비정규직 정규직화 시켰기 때문에 그런 수조원의 손실이 난다? 이건 정말 거짓말이잖아요. 경마 자체가 중단됐기 때문에 경마 수입이 제로 상태니까 손실이 마이너스가 발생하는 것인데 어떻게 정규직이 원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제대로 말하려면 코로나가 독이다 이렇게 말했어야죠. 정말 매일경제신문 이 전문 경제지로서 이런 사설을 내볼 수 있는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제가 비판을 하면서도 이런 것은 정말 비판할 가치가 없는 그냥 잘못된 그런 주장을 사설에 사고 있네요. 고용보험 관련해서 매일경제신문은 위기의 고용보험 기금 고갈막을 대책도 서둘러야 한다. 뭐 지금 뭐 의료보험, 건강보험도 그렇다, 고용보험도 그렇다, 뭐 다 지금 문제라고 그러는데 왜 그렇죠? 왜냐하면 국민들이 자기 부담으로 낸 걸로 가지고 이것을 보험 적용 확대를 하고 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하다 보니까 고갈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개인 보험이 아닙니다. 민간 보험이 아닙니다. 국가의 사회보험입니다. 국가의 사회보험은 국민 개개인의 부담도 있지만 국가 재정을 통해서 이걸 지원해야지만 사회보험의 성격이 있는 것입니다. 고용보험 기금은 민간보험이 아니다. 보험회사, 재벌이나 민간보험회사의 그런 민간보험이 아니라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고갈이라는 말을 계속적으로 하면서 압박해야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재정 지원을 통해서 이것을 유지시켜 나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학 등록금 관련해서 매일경제신문은 대학 국제 경쟁력 후퇴시킨 13년째 등록금 동결 피해는 학생 몫이다. 이런 제목을 사설해서 전국 사립대 총장 50여 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다는, 왜 총장, 이 경영자들만 설문조사한 결과잖아요. 근데 이들이 말하는 대학 위기는 등록금 규제에 따른 대학 교육의 질적 하락, 등록금을 못 올려서 질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입학생 수 부족, 제가 봤을 때 후자가 더 위기일 것 같은데요. 학생이 없는데 뭐 대학이 뭐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등록금을 올려야 한다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데, 등록금 인상이 아니라 등록금 폐지시켜야 합니다. 국가가 책임져야죠. 무상교육 원칙에서 말이죠. 그리고 대학생 수가 이렇게 급격하게 줄어드는 상황에서 등록금이 예전같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총 액수가. 그리고 예전에 대학생 수가 많을 때 비해서 GDP 규모도 훨씬 커졌기 때문에 이걸 국가가 전액으로 무상으로 하더라도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 또 교육비 지출 뭐 GDP 5%인가요? OECD 평균을 해서 기준으로 하더라도 우리나라 교육비 지출이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등록금을 인상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금을 폐지하는 것이 옳다. 이명박 정부 때도 등록금 반값 등록금 공약했잖아요. 근데 그것만 지켰어도 지금 벌써 폐지됐을 건데 지금 얼마나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이 등록금 인상 타령을 하고 있다니 안타깝습니다. 외교장관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바이든 행정부가 처음부터 충돌한 정의용 정의용 외교장관은 북비핵화 의지가 있다. 평화 일상화를 주장했고, 미 국방부는 평양 군사력 증강 열망하고 있다. 군사력을 계속 증강시키고 있다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입장이 다른 것이냐? 그건 다른 것이 아니고 현상은 같은 것입니다. 북한은 핵을 계속 제조해왔고 군사력을 정대시키고 ICBM을 준비하고 군사력이 증강되고 있는 것은 객관적 현실입니다. 그러나 정의용 외교부 장관, 신임 외교부 장관이 한 말은 남북 관계를 화해 국면으로 가져가기 위한 노력이죠. 그런 의지의 희망의 표현이고, 북핵 존재, 북한의 군사력 존재와는 또 별개의 일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북핵이라는 것은
뭐 누가 희망을 가지고 안 가지고 해서 이게 생기고 없어질 문제는 아니죠. 1990년대부터 북미 간에 이런 북핵 관련된 협상을 쭉 진행해 왔고 30여 년간. 그러나 그 결과는 북한이 핵이 없었는데 핵 개발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북미 간 협상을 30년 했는데 핵과 관련된 협상을 했는데 왜 북한이 핵을 가지게 됐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것을 객관적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8년에 김정은 트럼프와의 두 차례 협상이 있었습니다만 남한이 중재를 하긴 했죠. 그럼 남한이 중재할 수단이 핵무기를 뭐 북핵을 폐기할 한반도 비핵화를 가져갈 수 있는 남한이 무슨 수단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판은 두 사람이 만났을 때 판은 만들었을지 모르겠지만 북핵 폐기를 위한 어떤 제안을 할 수 있는 아무런 수단이 없는 거예요. 한미동맹 하에서 미국에 종속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북미 간의 빅딜로 이것이 해결돼야 되는데 이것이 전혀 해결되기 어려운 현실이 있다. 그래서 북핵은 있는 상태지만 남북 화해 국면으로 가져가기 위한 남한의 노력 뭐 그것도 인정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낙관적으로 그렇게 화해 국면만 가져가면 북핵 폐기할 수 있다. 김정은 국방위원장은 북핵 폐기된 분명한 의지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도 굉장히 비현실적인 얘기입니다. 희망상과 현실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희망 고문을 계속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객관적 기준에서 모든 것을 보고 협상이든 대화든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남북 교류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원산 갈마 발전소 지안 확인 김정은 맞춤용 아닌가 라고 주장 사설인데요. 그러면 이 가스공사 간부가 2019년 11월 29일에서 12월 1일 사이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북한 민족경제협력연합회 참사를 지낸 리오남을 만나 그런 논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산업설비 제공은 유엔과 미국의 북한 제재 위반에 해당된다. 그럼 이게 뭔가 유엔 결의 위반이거나 뭐 불법이처럼 이제 보이는데 이것은 뭐 저도 판단 잘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서 이렇게 북한의 관계자가 만나서 이런 협의를 한 것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런 것이 우선 판단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은 뭐 국회에서도 판단할 수 있을 테고 또 관련 사법당국에서도 판단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법적으로 이런 것을 협의할 수 있는 또 당국의 그 동의를 얻어서 북한 주민과 접촉이죠. 일종의 접촉을 통해서 이런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을 위한 협의를 정상적인 절차에서 했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고 만약 그것이 아닌 상태에서 개인이 그냥 독단적으로 했다면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이제 그것부터 먼저 판단할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유엔 대북 제재라고 일방적 대북 제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유엔계를 위반했다라고만 단정할 수 있는 것인지 유엔 제재와 별개로 남북의 독자적인 경제국 교류는 어디까지 우리는 가능하다. 또 의지적 표현으로 우리는 이렇게라도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주장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이것이 표명되고 검토되고 논쟁이 이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 2월 9일 화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